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어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임브로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김사부입니다. 저는 마리아 편입니다. 서과장입니다. 네, 손잡구입니다. 너는 누구 편인가요? 저요? 저는 아내 편이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 이번에 좀 살면서 처음으로 도전이라는 걸 해봤어요. 무슨 도전? 100일 동안 꾸준히 글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홍보 좀 하지 마. 이따 할 거라며. 네. 시작했죠? 네. 저도 보고서, 이 친구가 굉장한 도전을 했구나. 네. 이걸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3번째 글까지 네. 올랐더라고요. 2번째 글까지 너무 잘 읽었고요. 3번째 글은 분량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짰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또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뭐 별일 없이 석허리 씨. 회사 다니고. 야구장 다녀왔습니다. 나도 갔다 왔습니다. 어린이날 3연전의 첫날 다녀왔고요. 어린이날 3연전이 뭐야? 두산과 LG가 어린이날마다 붙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스케줄을 짜요, 처음부터. 어린이날인데, 어쨌든, 아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데, 저희가 쓸었죠. 저희라 함은? 두산. 그죠. 네. 데빌 앤 사탄. 네, 그렇군요. 어디 경기 보고 오셨어요? 넥센? 저 LG랑 키움 보러 갔다 넥센이 왔어요. 아니구나, 네네. 이제. 그래서 뭐 LG 응원하자 그래서 갔는데, 진짜 간만에 갔는데, 졌어요. LG. 그놈의 LG 맨날 져. 그 LG는 언제 이기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요새 잘하더라고. 또 순위 보니까. 네, 어쨌든. 네. 전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인데, 강원도에, 거기 알아? 원대리라는 곳에 인제 원대리에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 핀란드에서 유명한 그 하얀 나무, 길쭉하고 자작나무 있죠. 그 숲이 있다 해서, 그래? 이제 그 사진 찍는 친구가 거기다 자기를 내려달라 그래서 가는 김에 나도 올라가 볼까? 1시간 올라가야 돼. 걸어서. 저도 아는 곳 있는데 횡성의 자작나무 숲 미술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는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 안에 이제 작은 미술관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거기로 갈 걸 그랬는데. 겁나 더운데 막 1시간 근데 올라가서 보게 되는 자작나무 숲은 정말 장관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동행했던 친구한테, 천국에 가면, 천국이 입구에서 느낌이 이럴 것 같아. 나를 굉장히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느낌? 온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를 축복하는 왠지 느낌. 거기가 더 멋있을 것 같다. 어디 횡성? 아니, 여기. 내가 말하는데, 여기는 너무, 온통이 자작나무라서, 그런 나무 숲 처음 보거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고, 그 하얀색 자작나무 면을, 이렇게 나무 표면을 제가 손으로 만져봤는데, 너무 독특해요. 안 만져봤지? 네. 하얘니까 나무의 질감이라고 생각하고 만지잖아. 근데 무슨 펄프같이 보들보들해, 이렇게. 무슨 플라스틱 용지같이 너무 매끈매끈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와, 나무가 이런 재질이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거칠고 딱딱하고 그치. 이런 건데 너무 부드럽고 매끈매끈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왜 사진 안 올렸어요? 내가 꼭 올려야 되냐? 네. 진짜 이상한 질문이다. 네. 뭐 다시 올리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우리 손 작가님 뭐? 저도 그냥 정신없이 지냈는데, 저도 야구 보러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아는 친구들한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처음인데. 우리 얘 데리고 갑시다. 쿠사리 먹었어요. 딱 어린이날 낀 주말이 가장 피크라서, 표 구하기 힘들다고. 왜, 그냥 가족끼리 알아서 가지, 왜. 쿠사리 먹었어요. 그 광클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저는 페북을 지웠어요. 오히려 김사부랑 달리. 페북을 지웠다고 한 것은 페북 어플만 지웠다. 그렇죠. 어플만 지웠죠. 계정을 지운 게 아니라? 한 5월 왠지 중독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번잡해가지고 한번 지워봤어요.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지워본 것 같아요. 네. 뭐 페북 스타일 고독함인가요? 아니요. 몰락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아니, 그냥 너무 번잡한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럼 손잡고 글은 어디서 읽나요? 됐거든요. 보지도 않으면서. 네. 뭐 또 쓰겠죠. 그런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좀 자기의 고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대 중에는 왜 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런 난 가끔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옛날 싸이월드 할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방명록만 남겨놓고 다 닫았어. 근데 나도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나만의 고독에 조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뭐 꼭 고독까지는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수시로 그거를 아무 의미 없이 누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근데 대부분 페북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도 한 챕터가 끝나면 또 누르고. 그냥 핸드폰 그냥 갖고 와서 잠깐 또 누르고 한 10초 보고 또 다시. 던져놓고. 이게 너무 또 이상해. 글 쓰다가 또 갑자기 그냥 또. 이번에 뇌가 그거 연구 결과에서 그거를 누를 때마다 그 빨간색이 이렇게 그 뜨거나 아니면 누를 때마다 이게 펼쳐지는 거에서 도파민이 발생한대요. 그쵸. 중독이죠. 그렇겠지. 마약 물질이 나온다고. 그렇죠. 손잡고 얘기 듣다 보니까 나만 쓰레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금빛꽃님, 김사부님 덕분에 30년 조금 넘는 인생에서 처음 쇼생크 탈출이라는 명작을 보게 됐습니다.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모건 프리먼이 자신이 프리맨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재밌더군요. 그리고 희망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가 반복해서 I hope를 얘기하는 대사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떠람데오에서 영화 리뷰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임브로님의 그랜토리노 리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떠람데오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쇼생크 탈출에 대한 댓글이었죠. 우리가 보니까 영화 떠람 무비도 다룰 뿐더러 평소에 오프닝 멘트 할 때도 영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 떠람데오 전체적으로 영화 얘기를 왜 많이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현존하는 그 매체 중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4분의 1이 한 영화를 보는 것, 한 매체에 빠져드는 거는 영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향유할 문화가 제일 커요. 영화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어쨌든 문화에서 가장 큰 어떤 덩어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영화 얘기를 좀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블리님, 안녕하세요. 떠람데오 첫 회부터 열심히 듣고 하트도 열심히 누른 청취자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생각하면서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신앙과 종교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각종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도 모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방송 듣다 보면 좋은 인생 선배 같은 언니 오빠들과 수다 떠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값없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누려도 되는 걸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길에 듣는 방송이었는데 그 사이 임신과 출산, 육아하면서 듣다가 다시 복직하면서 출퇴근, 점심시간을 이용하네요. 아기와도 떠람데오를 들었답니다. 후에 자녀와도 이 방송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오래 함께하는 떠람데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캡틴 아메리카는 안 좋아합니다만 11월 정뚝떨.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 좋아합니다. 저도. 캡틴 아메리카 극형. 정뚝떨. 네. 저도 정뚝떨. 네. 나도 정뚝떨. 고결하니까. 네. 뉴블리님이 값없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누려도 되는 걸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받은 금액 중에서 네. 단독 후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에이, 미친놈아. 너무너무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분 방송 듣다 회심하셨나? 회심에 감사한금을 들으셨나? 이분 자녀랑 같이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저 네. 친한 언니는 떠람데오 이렇게 애들 앞에서 틀어놨다가 이거 애들 앞에서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서 이어폰을 듣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미안했는데 불온 방송. 우리 유해한 얘기했나 우리? 아니 우리가 비속어가 좀 있어요. 가끔 욕을 하니까 그래서 나도 내 딸이랑 듣다가 민망해질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얘기를 하면은 뭐 개 웃겨 막 제가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개 웃겨가 뭐야? 뭐 이렇게. 아니요, 제 딸은 개 웃겨라고 하면 안 되지. 막, 나쁜 말 쓰면 안 돼. 막 그래요. 그래서 똑똑해라. 네, 뭐 조심은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나단86님, 안녕하세요. 시카고의 한 청취자입니다. 매주 받고 있는 위로와 기쁨이 적지 않아서 꼭 패널들에게 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서 과장님은 떠람대어 패널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가장 만나보고 싶은 분입니다.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발제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대화 속에서 엿보이는 단단한 심지와 의외의 따뜻함은 서 과장님을 알고 싶은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임브로님의 진가는 회를 거듭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취 초반 살짝 가벼운 거 아닌가? 라는 제 생각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섣불러. 오히려 요즘 들어 임브로님의 살짝이 아니라 겁나 가벼워요. 깃털 같아요. 네. 물 흐르는 듯한 진행 능력에 몇 번씩 감탄하곤 합니다. 손작가님에게선 가끔씩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욕을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신학적 교육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손자크님은 거울이자 모델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자크님에게 동질감을 넘어 동지에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사부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 SNS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저에게는 페북스타 김사부님의 어떤 후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죠. 하지만 거의 모든 에피소드를 청취하고 난 지금 제게 김사부는 가장 맑고 꾸밈없고 거침없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와 가장 정서적으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김사부님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떠람대 응원합니다. 저는 요즘도 이 사람은 뭐지라는 생각을 나도. 얜 뭐지? 방금 전에 우리 밥 먹었잖아요. 그쵸. 밥 먹으면서 얜 뭐지? 왜 나 밥 먹으면 뭐 했나?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뭐 일종의 관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 그렇다라는 것.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피드백 해주시는 거는 정말 잘 듣고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네. 좋았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후원 및 광고. 예.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발양 제품을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오드리 헵번 2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그냥 제품 이름이에요. 헤어샵 아니죠? 네네. 요거트맨. 뭐 과일이랑 뭐 과자랑 요거트 올라간 거겠지. 오드리. 네, 이름이 오드리 헵번 2인 이용권. 네. 그리고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람요님, 뉴블리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셨고요. 나단86님께서 떠람무비 헬프편에, 꿈눈님께서 쇼생크 탈출편에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가벼운 얘기들, 영화도 했고, 만화도 했고, 마블도 했고, 사실 이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깔지 마요. 그렇게. 부담스럽다. 아니야. 완전 부담 줄 거야, 내가. 두둔. 너희들이 기다렸느냐. 자, 드디어 우리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젠더 특집. 먼저 말씀드리자면 임보로는 예수님 편입니다. 네. 저도 하나님 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 편 그걸 했구나.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 누구 편이냐? 예수님 편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먼저 오늘부터 2주간 우리 손작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작가님의 젠더 특집이 끝나면 이제 우리 서 과장님께서 또 2주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손작가님. 네. 네. 야심차게 준비해주신 걸 풀어주시죠. 이야기 보따리를 열어주세요. 와. 짜증나. 뭐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아니야, 네 입으로 해. 나 무서워. 나 예수님 편이야. 뭐야? 그러면 뭐야? 난 뭐야? 난 모르겠어. 너 알아서 살아야지. 네. 오늘 이제 젠더 특집에서, 특히 이제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에게서 굉장히 핫한 이슈죠. 뭐, 그걸 우리가 어디를 편들기보다는 이제 쫙 펼쳐 보이는 방송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들을 늘어놓을 것 같은데, 오늘 동성에 대한 이야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손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동성애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요. 뭐 이제 2주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은 약간 동성애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좀 주변부 상황들을 좀 더듬어가는 시간들. 왜냐면 이게 되게 첨예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또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뭐 너 누구 편이냐 뭐 그렇죠. 이런 거. 그 얘기밖에 안 나요. 네, 그럼 저도 역시나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저 예수님 편입니다라고 치고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논하기 전에 물론 이제 동성애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조금 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성경을 툴로 해가지고 다루기 전에 이제 주변부 상황들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인브로가 좀 뭐 우스갯소리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예, 주저주저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이 동성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젠더라는 어떤 이슈가 났을 때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원래는 안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로 생각을 했다가 이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동성애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제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아, 난 너가 좋다고? 아니, 그거 말고.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다라고 이제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되게, 갑자기 얘기할 게 있다고 하더니. 그래서, 근데 깜짝 놀랐지만 고맙기도 하고 왜냐면 굉장히 신뢰한다라는 또 다른 징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친구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되게 강렬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되게 크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보기 드문 친구였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약간 충격은 있었어요. 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되게 좀 충격이, 얘는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게 자기의 어떤 영적 성장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이게 어떤 큰 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이미 굉장히 죄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연애도 하고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또 이성에게 노력을 또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자기 안에 판단이 있으니까 이성애를 추구해봤는데 전혀 호감을 못 느끼고 뭐 이런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되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죄다라고 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허무하고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 이 워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 논리 가운데서 제가 수긍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그냥 같이 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약속한 건 내가 따로 공부를 좀 하겠다. 공부를 해서 좀 대화를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젠더 얘기가 나와서 그럼 내가 공부한 김에 이걸 좀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의 감흥을 말씀드리면 존재가 부정당한다라는 말에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사실은. 한 인간이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고 없는 것 같다, 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잖아요. 사실 사람인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맞는데,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또 욕구이고, 그런데 이게 또 중단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가만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 논리가 존재가 부정당한다는 말은 되게 강력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치. 표현인데 사실은 그냥 이게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표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치.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마만큼의 감정을 그리고 진실을 거기에 담아서 표현하는 건지 그걸 제가 재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또 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또
다른 류의 어떤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또 성장 과정 중에서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자극적 요소들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또 실제 본인도 인정하고 하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라는 뭐 그런 어떤 동성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 보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중거인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놓칠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만큼 되게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조금 공감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성경이 준거가 된다고 하는데 성경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성애라고 도출할 수 있는 그 본문이 고작 7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긴 본문이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인 7개의 본문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명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추적할 수 있는 본문은 사실 3개 정도? 왜냐면 나머지는 용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 있어서. 그리고 정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준거로 하지만 개연성과 추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3개의 본문도 다음 주에 이제 다룰 것인데 약간 이제 현대 동성애 옹호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접점이 약간 달라요. 이게 또 문제인데 뭐냐면 그 3개의 본문도 결국은 하나는 종교제의적, 즉 이제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던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금지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거는 동성 간의 어떤 약간 강간적인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에 담긴 그런 용어고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한 성인 남성이 소년을 그러니까 소위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찬되던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간의 동성애가 아니라 또 그러니까 뭐 여성 간의 동성애는 별로 없고 이제 성인 남성이 이제 소년 있잖아요. 아직 사춘기가 되기 이전에 소년들과 어떤 이런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일반화된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온건한 현대 동성애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3가지는 현대 동성애자들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가 소년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강간을 하는 것은 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렇죠. 거지. 네. 어떤 그리고 성적 행위나 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네네. 그리고 첫 번째 뭐 종교제의적 성창은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어떤 동성 행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논점은 동성애적 성향. 그리고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토대로 현대 동성애 논점에 대한 어떤 윤리적을 판단을 하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현대적 이해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늘 금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허용됐던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성경 본문 전체가 어쨌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7개가 있다. 근데 7개 모두가 금지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말의 어떤 긍정적 요소로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본문만 보면.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끌어와가지고 추론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이제 성서학자들, 동성애 옹호적인 성서학자들도 사실은 그거는 크게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통적 이해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면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단순한 기호 문제도 아니고 성이라는 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고 그렇다면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의 늘 큰 딜레마가 있죠.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사람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저지른 죄인 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사람인 늘 그게 감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죄와 죄인이 구별이 되는가 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전통적 이해에는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적 성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향과 그리고 행위 이전의 동기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를 우리가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반대를 한다면 어디선까지 다 반대를 할 수 있느냐. 즉 행위만 발달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 타고난 거라면 이건 어떻게 그러면 반대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동성애자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 합리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늘 옹호할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이 자기 주장을 또 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도 실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저는 철저한 이성애자거든요. 실제적으로 동성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에로스적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운운하는 게 조금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요, 동성애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기독교 윤리 문제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데올로기 싸움 한복판에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운운하기 전에 감정 싸움이 돼버려서 다른 논리가 안 들어와요. 조금이라도 허용적인 뭔가 멘트를 치면 너 지금 지지하는 거야? 너 누구 편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제 조금만 금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럼 너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냐? 너 사도신경 믿냐? 예, 뭐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부한 걸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시작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로만 국한되지는 않고 젠더에 대한 이해라든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함께 좀 투척해 보기자 하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저도 이제 일종의 복음주의자로서 최대한 찬반 양쪽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돌아보려고 하겠지만,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완벽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결론이 이미 있은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는 내 생각을 아예 전환할 정도로까지도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건 어떤 제 속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기계적인 어떤 중립은 지키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청취자들께도 드리고 싶은 부탁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과정을 따라오면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 방송 들으실 거면 불편하더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욕먹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 손자끝 하시는 걸로. 그래서 페북을 그런 건 그쵸.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주 치밀한 계획. 네. 완벽하고 기계적인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는 중립입니다. 내가 바로 근이라. 그렇군요. 중립이 더 욕처먹기 싫어. 네. 그렇군요. 네. 전 예수님 편입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가 사실 방송 초기 때부터 이제 이 젠더에 대해서든지 좀 첨예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싶었는데, 그때는 차마 이거 얘기했다가, 사실 동성애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해도 욕을 먹어. 그쵸. 어디로부터든 욕을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이제 계속 미루자 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약간 무게 있고 입체적인 방송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떠람대오의 청취자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보지 않는구나. 청취자의 이해도도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을 좀 다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진행을 했죠. 하지만 본인은 안 하고. 네. 난 살고 싶어. 그리고 사실 주의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조금 노골적인 성적 용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혹시 애들이 옆에 있다면
조금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는 게 애들은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금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 아까 오늘 방송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우선 이제 동성애 용어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동성애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김사부님. 동성, 같은 성끼리 애 사랑하는 거. 그렇죠. 요. 아, 이거 뭐 기본이지. 이게 뭘로 보는 거야? 초등학교 때 한 번 안 배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영어로 이제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데 약간 용어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성 이게 이제 젠더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물적 성을 가리켜서 섹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다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사회학적인 성이 같은 사람들 간의 감정적이고 성적 끌림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있는데 그렇죠.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고 젠더는 사회학적 성이고 섹슈얼리티는 성적 끌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논쟁이라든가 얘기할 때는 좀 용어의 조밀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동성애라는 용어는 그 9세기까지는 동성애적 정체성을 칭하는 용어는 없었고요. 대신 이제 동성애적 행태를 칭한 용어만 있었죠. 대표적인 말이 남색, 그러니까 행위.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만을 얘기했지 동성 간의 어떤 사랑, 동성애적 정체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2부에서 다룰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라는 책에서 최초로 동성애가 일종의 성 정체성으로 분류된 것이 1870년 칼 베스트팔의 정반대의 성적 감각에서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성의 역사라는 책은 이제 2부에서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용어들이 있어요. 퀴어라는 용어 있거든요. 네. 퀴어는 이제 원래 뜻은 이상한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를 한데 모두 묶어가지고 이상한 놈들이라는 뜻의 퀴어라는 용어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비하적인 의미죠.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나온 용어가 뭐냐면 게이예요, 게이. 게이가 뭐냐면 그 쾌활하다, 즐겁다라는 그래요? 네, 그런 단어예요.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동성애자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던 언어가 이제 널리 퍼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사용됐는데 이제 점차 이게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한 단어가 됐고요. 호모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사실은 약간 되게 이제 놀릴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어른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 그래서 옛날에 그렇죠. 여성스러운 남자를 너 호모냐 그렇죠. 그렇게들 네네. 놀릴 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호모섹슈얼리티의 줄임말 같은데 90년대 정도까지 이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던 말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남색이라는 단어는 이제 본래 고대 그리스도의 고대 그리스도래. 고대 그리스에서 미소년에 대한 이제 남성들의 끌림,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들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던 용어였는데, 이제 18, 19세기 들어선 동성애적 행위에 이제 국한되는 그런 용어가 돼버렸죠.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여성 동성애자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기원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경에 시인 사포라는 사람이 에게해에 위치한 레스보스 섬에서 생활하며 여성을 위한 학문과 예술교육에 앞장섰는데, 그러니까 당시로선 되게 이례적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학파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있는 섬의 이름을 따 레즈비언이다라고 부르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로 의미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LGBT 라는 약어인데 성소수자를 지칭한 약어예요. 그러니까 L이 레즈비언, G가 게이, B가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러고요. T가 트랜스젠더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커밍아웃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커밍아웃은 대중 앞에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최후 단계고, 1차적으로 커밍아웃의 1차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자기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내적으로 자각하는 게 1차적인 커밍아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그러니까 대중적이진 않고 나를 공감해줄 만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고백하는 단계.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고백을 했는데 되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이제 쓱 돌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대놓고 드러내놓고 나 동성애자야라고 이제 대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커밍아웃에 반대되는 게 개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커밍아웃은 자기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는 아웃. 그쵸. 아우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남이 꼰지르는 거야. 동의 없이,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이 사람 동성애자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아우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동성애자들의 현황은 어떨까? 이게 최초로, 조사했던 게 뭐냐면, 그 성에 대한 담론을 처음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조사했던 유명한 보고서 있죠. 킨제이 보고서. 1948, 왜 이렇게 카는 뭐야? 즐겨보시나 봐요. 구독하시나요? 아니, 연예인 장혁 씨가 네. 10독을 해가지고. 이거를? 깨달음에 이르렀대? 그래요? 네. 1948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러니까 1만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때 나온 결과에 의하면 벌써 50년이 지난 거, 60년이 지난 거, 거의 70년이 됐네요. 만 20세에서 35세 사이의 백인 남성 중 11.6%가 양성애자. 양성애자. 동일 연령대의 미혼 여성의 7%, 이혼한 여성의 4%도 양성애자에 해당된다. 또한 만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 중 2%에서 6%는 동성애자에 가깝지만 부분적으로 이성애적 성향을, 동일 연령대의 미혼 여성의 1에서 3%는 절대적 동성애자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라는 게 결과로 나왔어요.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했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에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통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작년 2018년 기준으로 조사한 미국 갤럽의 2017년 전미 성소수자 인구 조사에서는 4.5%가 동성애자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이할 만한 내용으로는 80년대에서 9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8.2%가 스스로를 LGBT에 들어간다라고 답변해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고요. 5% 정도 되고, 인종적으로는 독특하게는 백인이 오히려 제일 낮고 히스패닉이 좀 높은 것으로 이제 그래요? 네, 등장했어요. 네, 백인이 좀 낮은 것.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는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논쟁의 역사를 좀 다루고 싶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논쟁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은 어느 쪽에서 좀 제작이 됐냐면 제가 떠들어 보니까 이제 동성애를 좀 많이 옹호하는 진영에서 쓰여진 자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주류였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근데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논박하는 통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논박하기 위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팩트와 그리고 조금 해설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서로 대조해 보면서 조금 가급적이면 좀 중립적으로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역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호적인 측면이 많았어요.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성애에 관련된 기록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인간 사회 속에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고요. 많은 곳에서 되게 독특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물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뭐 금기시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금기가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법리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1세 말고 2세의 치하인 342년에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처음으로 입법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의 법은 뭐냐면 수동적 위치의 동성애자만을 처벌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와는 큰 상관이 없고 이런 개념은 2부 때 얘기할 건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수동적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수동성에 대해서 아무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동적 동성애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이지 않고 마치 의존하듯이 여성성을 이제 입고 있는 남성 같은 느낌인 것이죠. 보통 역할을 나눌 때 역할 개념이 그걸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역할 개념은 현대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골적인 용어를 쓰자면 sab입하는 자와 삽입을 당하는 자 이 개념이 아니라 여성처럼 남성에게 의존하면서 동성애적 행위를 즐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않고 내가 동성한테 이렇게 먼저 뭐 호감을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내가 받는 자 입장에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동성애적 행위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동성애적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거죠. 어떤 사회적 위치라든가 감정적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갈구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더 세게 처벌을 받았어요? 그 사람만 처벌을 받았어요. 수동적 동성애자만을 소동적 위치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수동적 위치의 동성애자를 좀 폄하했다라는 문화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로마 콘스탄티누스 2세 치하 때는 이게 이제 수동적 위치의 동성애자만을 처벌하는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4세기에 기독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삼은 황제가 있어요. 테오도시우스 1세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1세는 모든 종교에 대한 어떤 그 탄압을 중지하는, 하지만 이제 본인이 기독교에 있어서 열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좀 주목을 받았다면, 테오도시우스 1세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어떤 교리라든가 가르침을 메인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동성애를 이제 공식적으로 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38년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 치하에서는 자연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뭐 자신의 머리칼에 선서를 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신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후 화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자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개간죄라고 하죠. 개간죄라는 게 뭐냐면 비역질이고, 비역질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남성 간에 학문 성교를 하는 걸 이제 개간죄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소도미라는 표현이 개념이 탄생하게 됐어요. 중세 시대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이게 더 강화되고 심각해지고, 동성애자는 이단자, 악마 숭배자와 동급으로 판단해서 색출되면 바로 죽여버리고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불태워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상류계층 있잖아요. 왕족. 뭐 이렇게 되게 높은 상류 계급에서는 묘하게 동성애가 성행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두를 금지시키고 금지된 행위를 하는 데서 쾌락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의 어떤 요소 가운데.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확 이게 없어진 계기가 있는데요. 1791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혁명으로 인해서 현대 인권 개념의 모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후 프랑스는 형법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해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단, 마법, 신성모독 등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막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들한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집에서 뭐 이렇게 변해라 이앗 한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지자유다. 지자유다 이거죠.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국가가. 그래서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 동성애 처벌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810년에 나폴레옹이 형법을 다시 제정할 때 같은 원칙이 적용돼서요.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그때 이제 유럽 전역을 잠깐 지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성애가 비범죄화됩니다. 그리고 뭐 그 뒤를 이어서 뭐 영국이라든가 웨일즈라든가 또 1917년에 되게 독특한 건 레닌의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은 또 동성애를 비범죄화합니다. 그래서 1957년 영국에서는 울펜덴 보고서라는 게 출간됐어요. 성인 사이의 합의 간 동성 간 성행위는 더 이상 범죄 행위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보고서가 출간이 되었고, 그 이후로 유럽 전역에서는
법령이 있어도 사문화돼서 그러니까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법령이 있어도. 실제 70년대 이후에는 아예 법을 폐지하게 되고요. 근데 동성애 어떤 논쟁이 있어서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스톤힐 항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간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세계 문화의 방향타가 이제 미국이 됐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1969년 6월 28일 오전 1시 20분, 그러니까 새벽이죠. 10명의 뉴욕시 경찰이 뉴욕의 동성애자 밀집촌인 그리니치 빌리지의 크리스토파워가에 위치한 주점 스톤월 인을 급습합니다. 그래서 불법적 주류 유통과 단속을 명분 삼아서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동성애자를 체포하는 게 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러니까 약간 핫플레이스였던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네, 그래서 주점 내부에 2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단속을 급습을 하니까 이제 막 탈출을 시도하고 막 아비규환이 됐던 거예요. 여경은 여성 복장을 한 사람들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여장 남자를 또 체포를 했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풀려난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충돌이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2,000명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금 무리하게 갑작스럽게 이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이 스톤힐 사건이 뭐냐면 스톤월 사건이 뭐냐면 20세기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인 억압과 차별에 하여 일어난 인권 운동으로 그냥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톤월 항쟁의 1주년을 맞은 1970년 6월 28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퀴어 퍼레이드가 이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톤월 항쟁의 1주년 기념으로 미국 역사 최초의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이제 뭐냐면 사실 의문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퍼레이드까지 그렇게 하냐라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떤 뭔가 자긍심?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정치사에서 흑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메카시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한 좌빨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공산당이 아닌데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다 진압해버린 이 메카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의 영향력 안에 모두 있었냐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핍박이라 그럴까요? 그냥 근거 없는 압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압당하던 성소수자들이 스톤월 항쟁을 기점으로 본인이 이제 화려하고 노골적인 퍼포먼스를 공개적으로 벌여서 사회의 편견에 해당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자기들을 탄압하는 공권력을 조롱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은 너무 본인들 표현으로는 이제 화려하지만 뭐 일반 시민들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퍼레이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야 너네 존중하더라도 그건 조금 아니지 않냐라고 할 때 요 어떤 항쟁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라는 논거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 게이 퍼레이드. 네네, 퀴어 퍼레이드의 과격함의 이유가 있다라는 네, 것은 그렇죠. 이 항쟁을 네. 예를 네네네, 들어서 네네. 물론 이게 적실하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똑같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작은 이랬다라는 것.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때 이 69년에 이 어떤 스톤월 항쟁으로 인해서 주별로 조금 더 굉장히 진보적인 주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보수랑 진보가 주별로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진보적인 주별로 차례로 이제 소도미법이 폐지되었고, 마지막까지 고수하던 13개 주가 있었는데, 이때도 저희들 뉴스에 되게 핫하게 나왔었어요. 오바마 때. 오바마 연방정부가 위헌 판정을 내려가지고요, 소도미법을 갖고 있었던 13개 주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니네가 갖고 있는 주정부의 법령들이 잘못되었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상실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000년 9월 8일 처음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개최되게 되고, 거기에 대항하는 또 이제 반대 집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퍼레이드에서 그 노출 패션이 결코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음란성을 띠는 노출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한 표현, 자기긍정, 저항, 어떤 시혜적 시선의 거부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긴 하죠. 한국에서는 다르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만약에 할 거면.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 어차피 그렇게 어떤 옷을, 그러니까 노출 패션을 안 해도 어차피 혐오할 거 아니냐. 그리고 퀴어 퍼레이드의 취지 자체가 평소에 평범을 가장하고 대중 속에서 움츠려들던 그 성소수자들의 억눌려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 가운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찬반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갑자기 대두됐던 건 퀴어 퍼레이드 문제도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홍석천 씨가 2000년 9월에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되게 충격이었죠. 그 당시에 엄청 충격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방송 출연이 정지됐어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되냐면 김수현 작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드라마 작가. 요즘은 좀 뜸하신 것 같은데. 배역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란 드라마에서 동성애자 역으로 아예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좀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온화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역할을 했죠. 본인은. 그런데 이제 반대로 되게 또 불씨를 일으켰던 분이 계신데 김조광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영화 감독이면서 이런데 동성 결혼을 추진하죠. 2013년 9월 7일 19살 차이 나는 연하남과 결혼식을 치릅니다. 실제로. 대단한 일이었죠, 이게. 그거 영화로도 찍었을 텐데. 맞아요. 그걸 네. 영화로 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소재로 영화를 찍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어요, 이 사람이. 뭐 흥행에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공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결혼식을 치른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사람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부터 내가 결혼식을 치를 것이고, 이거를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또 그거 접수하러 갔다가 몰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혼인신고서를. 근데 구청에서 반려를 하죠. 그래서 13년 9월에 결혼했고 이게 반려되니까 14년 5월에 불복 신청을 합니다. 근데 16년에 다시 각하가 결정이 됐어요. 항고하였는데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가 까이면 이게 판례로 남아가지고 그치. 나중에 이제 더 더뎌질 수 있다는 어떤 판단 때문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 형법에는 아직도 이제 동성 군인들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찬반을 떠나서 지금 실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제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 번번 실패하였죠. 현재는 그 개정안이 2012년에 다시 한번 발의됐는데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인데 한국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3년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39%. 근데 주목할 만한 수치는 20대에서는 71%가 지지를 한다. 라고,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이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어요.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에서 처벌을 안 하는 것. 거길 넘어서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김조광수 씨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결혼에 이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차별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차별을 받지 않되 더 나아가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 즉 결혼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하고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애자 부부와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진 않지만 뭐 세제 혜택이나 건강보험, 산소권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어떤 유사한 제도가 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 도입이 됐고요. 동성 결혼은 2001년 4월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허용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그리고 최근에 2015년 미국까지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었죠. 그래서 2017년 11월 기준으로 22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었으며 30개 이상 국가에서 사실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흐름이 이렇게 어떤 옹호되고 긍정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되게 센 친구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얘네는 거꾸로 가요.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게 논란이 됐던 나라가 한 군데 있어요. 브루나이라는 국가인데 동남아에 있어요. 4월 3일부터 2019년 4월 3일 얼마 안 됐죠. 이슬람 관습법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동성애에 대한 금지적 소요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신정 일치제도 아니고 네. 기독교 국가는 없잖아요. 대놓고. 근데 이슬람은 이게 완전 신정 일치제다 보니까 이슬람 꾸란에 있어요. 그리고 관습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 소유가 되게 강하거든요. 꾸란에 동성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슬람 관습법을 명문화하여서 동성 간 성관계를 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네, 돌로 진짜 쳐 죽이는 거예요. 걸리면. 대단하다. 이게 엄청난 논란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브루나이가 이렇게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현대 이슬람 국가들은 오히려 소도미법을 더 강화해서 이제 동성 간 성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을 비롯하여 현재 20여 개국의 소도미법이 존재합니다. 네.